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제가 1부에서 구평 분석하고 후반기 학습 전략,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우리 그 메가스터디 남영권 입시소장님이 내일 모레 마감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수시에 대해서 마지막 팁을 좀 드릴 겁니다. 구평 분석을 제가 먼저 구평 모의고사 분석, 구평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거는 드릴 말씀이 좀 없네요. 구평 분석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분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은 우리가 뭐 학자도 아닌데 구평에 뭐 1등급 컷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탐구 컷이 어떻고 뭐 난이도가 어떻고 응시 인원이 어떻고 이런 거 알아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제 수능의 어떤 그런 그 출제 난이도라든가 출제 방침, 뭐 EBS 연결 이런 것들은요, 제가 뭐 분석할 것도 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거는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평 설명회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강연하는 내용도 며칠 후면은 우리 그 수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탑재가 되니까 다시 내용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미 6평 설명회와 관련된 그 강연 내용, 남 소장님하고 제가 그 진행한 거는 수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백 명이 아마 그 리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예측했던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 난이도 이런 것과 완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실제 수능 예측. 이거는, 어머님들 중에 뭐 오늘 아버님들도 좀 오셨으니까, 아버님들은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주식용어로 하자면은, 수능이 예측되는 게 뭐냐면 아주 견고한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틀 밖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등급 컷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난이도도 거의 정해져 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거나 막 엄청나게 막 대박나는 막 만점자가 몇만 명이 나오는 이런 수능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점수 분포가 나올 거다.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가지고 공부하고 그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수시, 정시, 입시 전략을 짜면 된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상태의 어떤 그런 입시다라고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과 관련되어서. 혹시 이제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밑에 막둥이가 있거나 오신 학부모님 중에 있으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있죠.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예고하는 걸로는 고등학교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현재 중3까지는 뭐 이런 기조로 쭉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구평 분석의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응시 인원으로 볼 때 구평에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응시 인원은 조금 줄었는데 자연계는 응시 인원이 올라갔습니다. 인문계는 응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절대 인원은 줄었지만 자연계 응시 인원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문계가 조금 대학 가기가 편할 겁니다. 수시, 정시 전체 대학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연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진다. 자연계가 모집 인원도 대학 모집 인원도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과 고등학생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연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학 들어갔던 어떤 그런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에 비해서는 약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연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난이도 측면에서 난이도는 지금 이렇게 드린 자료집, 요 자료집 검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거 주 자료집입니다만 저는 이제 별로 활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남 소장님의 수시와 관련된 어떤 얘기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할 건데 거의 이렇게 넘겨보면은 올해 이제 구평에 등급 컷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수학나가 6평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6평에서는 92점이었는데 이번에 1등급 컷이 88점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맞을 겁니다. 대충 맞을 거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과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약간 하락했다.
국어는 6평 89점에서 93점으로 이번에 그 형성이 되었고, 수학과는 88점에서 92점으로 형성이 되었으니까 약간 이제 좀 쉬워졌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 가가지고 수학 나가 어려울 것이다, 국어 수학과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난이도의 예측이라고 하는 건 1, 2점 단위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평가원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1, 2점 단위로 정확하게 컷을 이렇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90점에서 형성이 될 거야 하면 88점이 될 수도 있고 92점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6평의 컷이 88점이고 지금 9평의 컷이 92점이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그 가운데에서 조절해 가지고 출제할 것이다. 이것이 확실시 되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난이도를 통해서 짐작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짐작이 되는 것은 주요 과목이라는 국어 수학입니다. 영어는 이제 뭐 절대평가니까 약간 논외로 하고요. 주요 과목의 1등급 컷이 1컷이 80점대 후반에서 88점, 87점,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에 걸쳐 형성될 것이다. 이 말은 학생들에게, 지금 그 학생들도 몇백 명이 강연을 듣고 있는데 너무 쉬운 수능이 출제해가지고, 실제로 수능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만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냥 뭐 이런 막 그냥 1컷이 만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100점 만점 원점수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그 수능은 절대 없을 거다. 상당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가 출제가 되고 1등급 컷이 90점 근방, 89점, 91점 이런 근방에서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거.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 학생대로, 중위권 학생은 중위권 학생대로 아주 고난도 문제는 포기하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든가, 상위권 학생은 뭐 쉽게 출제된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공략하고 득점을 해야만 수능에서 1등급 얻을 수 있다, 1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더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주 정확한 거고, 이거는 아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박스권 장세처럼 전혀 그 변화 없이 이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사실은 수능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도 수험생의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막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어가지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한 문제 실수해가지고 막 2등급, 3등급이 되는 막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요 과목의 1등급 컷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 탐구 과목은 원점수 기준입니다. 이때 그 90점대라는 건 원점수 기준이에요. 표점이나 백분위가 아닙니다. 원점수 기준. 90점대라는 게 여기 원점수 기준입니다. 원점수 기준이고, 탐구 과목은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탐구 과목은 원점수 45점 정도에서 45점 선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시험 결과를 보면 여기서 1컷을 형성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난이도를 거기에 맞추려고 뭐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결과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탐구 과목 원점수 45점 선에서 1컷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EBS 연계는 이번 6평에서도 그렇고 9평에서도 그렇고 EBS 연계 70% 정도가 지켜졌고요. 70%라는 건 뭐냐면 비연계 30%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EBS를 무조건 베끼거나 뭐 그냥 EBS 연계시키는 것도 그냥 무작정 그 지문과 문제를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상당한 변형을 많이 시키고 있거니와 더군다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비연계된 지문이나 문제를 반드시 일정 부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6평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아마 상당한 초점을 둬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 EBS 지문이 아닌 지문, EBS에서 다루어진 어떤 문제 유형이 아닌 문제 유형, 이런 데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상식적인 선인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능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컷과 출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뻔한 얘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예측이 아주 뭐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평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 분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인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의 옛날에 뭐 수능 공부, 어머님들 수능 세대세요? 학력고사 세대세요? 요즘은 수능과 학력고사 세대들이 섞여 있더라고. 그런데 학력고사 세대든 수능 초기 세대든 그때는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모르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 수험생들은 조금 나은 게 뭐냐면은 EBS라는 교재에서 상당 부분 문제와 지문이 차용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야단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요. 야, 그 EBS 교재를 보면서 잠이 오냐? 졸리냐? 그게 수능 시험장에서 만날 지문인데, 수능 시험장에 나올 문제인데 그걸 보면서 졸아? 눈에 불을 켜야지,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컨텐츠가 정해져 있다는 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득점을 뭐 하는 요령이 있든 요령이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EBS 교재는 완전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잘하는 애들일수록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못하는 애들은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70% 이상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EBS 교재를 완전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EBS 관련 교재 를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 숙지하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EBS 연계교재 숙지를 하는데 문제보다 지문, 관련 개념과 공식, 문제 유형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은 특히 이거 뭐 스님들이 늘 강조하기도 하고, 내가 6평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문제보다 지문. 이제 지문의 수학은 지문이 아닙니다만 영어라든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보다 지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게 이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한 패러그래프, 영어 패러그래프나 뭐 국어 패러그래프, 지문이라고 합시다. 지문이 있으면은 이 지문에서 문제를 낼 때, 가령 무슨 1번 문제다. 그러면은 위에 글에 나온 내용으로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뭐 위에 글의 내용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정보를 EBS 교재에서 활용했다고 하면은 수능 문제에서는 이 정보를 다룬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숨어 있는 별도의 정보, 이 지문에 요거를 가져다가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문제를 보면서 EBS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답이 이거지 라고 이렇게 풀고 가면은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비틀어서 다른 걸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성격의 지문인가, 앞으로 이 지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 지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지문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고,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EBS 교재에서 어떤 작품의 일부분이 다루어졌다 그러면 그 전체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확대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도 지문 자체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지문의 다른 부분이 활용이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그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EBS 교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실제 수능에서 취급된다. 수능에서 취급된다. 이런 면에서 지문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EBS 교재의 지문을 완전히 숙지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수학이라든가 뭐 무슨 탐구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개념과 공식을 파악해야 된다.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공식을 다루고 있는가, 어떤 개념을 이렇게 테스트하고자 학생이 이런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 측정하고자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관련 개념과 공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어떤 식으로 문제를, 그 정보를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익혀야 된다. 이게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뭐, 다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더욱더 긴장해가지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죠. 이런 데 딱 초점을 맞춰서. 기출문제 점검. 지금 수능을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수능이 본래는 통선 마인드로, 창조적인 마인드로, 뭐, 요즘 용어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옛날로 말하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의 창조와 적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개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이라는 걸 시험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 어머님들 수능 세대면 아실 거예요. 초기 수능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 적용 뭐 이렇게 활용 이런 것들을 묻는 막 무슨 관동별곡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위에 지문을 통해서 그려지는 풍경으로 알맞은 그림을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주얼 이미지로 환치하는 능력이죠. 고전 문학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온갖 어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하는 것이 점수와 연결이 안 되고 학습에 자꾸 좌절을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참 어려움이 많아져서 EBS 교재라는 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약간 좀 암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미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수능이 애초에 어떤 그런 적용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능력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EBS 교재 중심으로 뭐 이렇게 그 컨텐츠를 이해하고 문제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 출제했던 수능 문제를 또 내는 거야. 이게 도는 거야. 자꾸 돌아. 이게 이렇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가 다시 출제됩니다. 숫자만 바꾸고 약간 방식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출제되는 거예요. 문제 은행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문제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존의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수능 학습의 그 교재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수능 문제와 평가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점검이에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동일한 문제 유형과 동일한 배경 지식과 동일한 어떤 그런 그 단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도 뭐 기출문제 점검 뭐 많이 시킵니다만 특히 기출문제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수능과 평가원 문제, 20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수능 평가원 문제.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플러스 올해 6평, 9평 문제. 올해 6평, 9평 문제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요거는 숫자만 바꿔가지고 이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습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뭐 유도하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요. 6평이나 9평에서 어떤 단원 수학에 뭐 기백에서 문제를 냈다. 미적에서 몇 문제를 냈다. 확통에서 몇 문제를 냈다. 뭐 무슨 삼각함수에서 몇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비율을 그대로 지킵니다. 어떤 공식을 응용한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예측이 가능하고 애들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공교육의 어떤 그런 학습 과정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애들이 중점을 둬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의 부분을 교육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게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6평, 9평은 거의 수능과 똑같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거기에 난이도라든가 애들의 정답률, 오답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능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 6평, 9평 결과를 보고 수능 출제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달라. 조금 어렵게 해달라. 쉽게 해달라. 어느 부분에 문제를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6평, 9평은 그 문제들이 그대로 조금씩 문장을 바꾸거나 숫자를 바꿔서 출제된다. 라는 개념으로,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6평, 9평은 그 관련된 단원, 그 문제가 관련된 단원의 내용, 플러스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파악해야 된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야 뭐 이런 얘기 아이들에게 해봐야 아이들이 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고3 되면 맨날 그러죠. 부모님들 뭐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간섭하지 마. 뭐 저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강하니까 내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사실은 점수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내 내부의 내공이라든가 배경지식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는데 자꾸 확인만 해보려고 그래. 그거 확인해봐야 맨날 그거야. 그러니까 제발 확인 좀 하지 말으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문제풀이 좀 그만하라고. 문제풀이 그만하고 교과서 좀 읽어. 개념 정리 좀 해.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근데 애들이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참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렇습니다. 애들이 자꾸 모의고사를 풀어.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이렇게 막 그냥 모르는데도 막 답은 찍어. 막 이렇게 찍어보고 이제 정답지 갖다 놓고 맞았네, 맞았네, 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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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맞았네. 이렇게 하고 개수 세어보고 난 다음에 야,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우연히 몇 개 더 맞으면 야, 희망이 생긴다. 맨날 이렇게 개수만 세고 있어. 개수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1점, 2점이라도 더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내 내부의 내공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교재, 새로운 문제풀이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거 손대지 마세요. 틀린 문제. 그동안에 틀렸던 문제를 더 많이 봐야 돼. 새로운 문제풀이보다. 틀린 문제. 플러스 취약 단원을 집중 보완해야 된다. 아마 새로운 문제 자꾸 풀어대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내가 틀린 문제만 쭉 이렇게 모아놓고 왜 틀렸는가,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 어떤 내용, 어떤 공식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가,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 면에서 틀렸던 문제, 내가 늘 두려워하고 내가 늘 실수 많이 하고 내가 늘 어려워하는 그런 취약단원,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저 이거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도 이거 아주 유념하도록 하고, 교과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 특히 탐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 부분을 정독해야 된다.
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과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되겠고 문학작품의 지문이나 비문학의 지문이나 이런 지문들 그 다음에 탐구는 뭐 교과서들이 다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관련된 내용의 부분을 정독하는 것이 좋다.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감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 풀어가지고 몇 개 더 맞고 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지금 합니까?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그거는 시험 전날까지도 하는 거야. 이 공부 못하고 성적을 못 올리는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감 때문에 공부는 조금 하고 빨리 결과만 하려고 그래. 결과 중요하지 않아요. 내공을 쌓아야 점수가 올라가지. 내공을 쌓지 않는데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냐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교과서를 읽고 교재 읽고 EBS 지문도 뚫어지게 그냥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교과서 관련 부분 정독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실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 및 배분 훈련. 이거 자꾸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수능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다가 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국어라든가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정해진 시간 안에 풀기. 이거를 옛날처럼 대충 하는 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톱워치 딱 눌러놓고 내가 모의고사 1회분 뭐 이런 것들 딱 잡으면은 이거를 기출문제 1회분 수능 문제 1회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어떤 과목을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풀 수 있는가 80분, 100분, 70분 안에 풀 수 있는가 국어는 80분에 뭐 무슨 뭐 수학은 100분에 이렇게 풀 수 있는가 딱 이걸 측정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 풀기. 두 번째,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따른 시간 배분. 이것도 전체적인 시간 어떤 조율을 위해서는 문제지를 받으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지문과 어려운 문제부터 덤벼들어가지고 잘 풀리지 않으면 막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와 끝장나나 보다 나는 죽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 맞기 시작해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뒤에 쉽게 점수 얻을 수 있는 문제와 지문까지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전혀 안 되겠죠. 이렇게 시험지 쭉 넘겨보면서 내가 너무 익숙한 EBS 지문이 보인다. 내가 자주 자신 있게 보았던 EBS 지문. 그럼 그것부터 푸는 거야.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풀고. 수학은 어려운 문제 문항들이 정해져 있잖아. 영어도 어려운 문제 문항 번호들이 정해져 있어. 그런 건 나중에 풀어도 돼. 그거 한다고 뭐 더블 뭐 2배, 3배 점수 주는 거 아니고, 물론 점수 배점은 1점, 2점씩 높지만은 그거 한다고 뭐 특별히 뭐 무슨 뭐 다른 문제, 몇 문제 맞추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평범한 문제를 많이 득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내가 자신 있는 영역, 자신 있는 문제, 자신 있는 지문, 이런 것부터 먼저 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 아주 까다로운 국어의 문법 지문이나 뭐 고전 문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지문이 믹스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으로 넘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딱딱 보고 EBS에서 친숙해진 지문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에 따른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완결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실전처럼 해야 돼. 대충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딱 집중해가지고 스톱워치 눌러놓고 그냥 딱 몇 분 안에 영어는 70분 이런 식으로 수학은 100분 딱 주어진 시간 안에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 관련 단원. 내가 특히 기백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적을 푸는데 미적의 어느 부분을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수능의 어떤 그런 출제 어떤 그런 그 난이도라든가 출제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뻔하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들이지만 위기를 느낄수록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면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지 말고 새로운 멋진 쪽집게 교재, 쪽집게 강사, 막 그냥 최고의 인기 인간 강사 이런 거 찾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그 공부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마지막 제 경험을 가지고 마지막 말을 한마디 드리고 제 강연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60일 정도가 되는데 6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그 구평 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실망을 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말을 믿으세요. 변화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학원에서 재수해가지고 이선재라는 학생이 1등급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수능 전 영역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퍼펙트 만점을 받았어요.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의 시립대를 떨어지고 우리 학원에서 재수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죠. 그렇죠? 예, 물론 만점을 받았으니까 지금 원하는데 다 같이 연대, 서울대 다 합격했죠. 그냥 저 서울대 갔습니다만. 그런데 이 이선재 학생이 6평이나 9평에서 그렇게 아주 뚜렷한 놀라운 성적을 낸 게 아닙니다. 9평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6평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 수능에서 대박낸 우리 그 학원에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정신교육 받고 1년 내내 공부하고 특강 듣고 이런 애들입니다만 그런 애들이요. 6평, 9평까지 별로 두각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꾸준하게 정말 미련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수능 결과 나왔을 때 걔가 그 점수가 나왔어? 스님들이 이렇게 놀라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 남은 시간이라는 게 변화가 가능한 시간이 남아있다. 최선을 다하자. 수시 중요합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수시 원서 넣고 난 다음에 몽유병자 상태 되지 마세요. 막 해져가지고 그냥 애들은 또 그렇다고 치고 그 애들을 일깨워야 되는 우리 어머님들도 또 비슷해지죠. 수시 원서 넣고 난 다음에 반은 애가 된 것처럼 동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우리 애는 연대 넣었어, 고대 넣었어. 원서에는 아무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넣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 얘기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냥 애 단속하고 점검해야 될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그냥 얘기 나누시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 허비 다 하고 그냥 애 점검 제대로 못 해주고 이러면서 제 선생님 부모님들은 작년에 그 망쳤던 그런 기억이 아주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힘이 남아있으면 최선을 다해 달린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어머님 아버님들 옛날에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능이라는 게 옛날에 초기 수능이나 학력고사하고 달라 컨텐츠가 EBS 중심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어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몇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3이나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8달에서 10달 정도 돼요. 3월에 시작해가지고 고3 되어가지고 재수생 되어가지고 11월까지 11월 중순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8달 반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2달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25%일 뿐더러 실제로는 50% 이상의 시간입니다. 왜냐? 공부라는 건 옛날에 공부해 보셨지만 뒤로 갈수록 더욱더 이
아주 이 간절한 심정 때문에 에스컬레이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님들 막 계획표 멋지게 짜가지고 몇 주 전부터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거의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잖아.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 하고 막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가면서 야,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다 오고 갈 텐데 1시간만 더 하면 이거 완벽한 정리가 가능한데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가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고 어머님들도 똑같고. 이런 어떤 심정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2달 동안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면 초기에 처음 그 재수생활 시작하고 처음 고3 생활 시작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정보의 습득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2달이 충분히 내 성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구평에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11월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이건 알고 계십니까? 성적이 상승하는 애들보다 하락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 굉장히 안 좋으시죠? 뭔가 지금 구평 성적도 불만인데 사실은 상당수 학부모들 확률적으로 볼 때는 구평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모집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9편까지 응시를 냈던 재학생들의 상당 부분 한 5만 명에서 7만 명에 걸친 재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빠집니다. 실업계 학생들이라든가 수능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등급에서 8등급, 9등급 깔아주는 학생들이 빠져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면 최상위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다시 시험 보는 아주 죽일 놈들, 점수만 뺏어가는 놈들, 등급만 뺏어가는 놈들, 이런 놈들이 상위권에 한 5만 명, 6만 명. 매해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까 응시 인원 분석을 제가 해드렸는데 올해 9평, 6평 응시 인원을 볼 때 재학생은 응시 인원이 줄었지만 재수생은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재수생의 강세는 여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상당히 센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점수는 사실은 지키는 건 더 잘하는 거고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그런 말씀 드리니까 지금 다 그냥 다른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 9평에서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요 25% 정도의 학생은 상승을 하고 30% 정도의 학생이 하락을 합니다. 9평에서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30%가 하락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혹시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9평에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었다라고 할 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적이 수능에서 그대로 나올 거다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 그 점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상승이 25%이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의 4분의 1 정도는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 안에 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 안에 낄 수 있었어. 25%가 하는 일인데 왜 내가 못해? 왜 내가 그 틈에 못 들어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악물고 달리면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요. 우리 학원에서 뭐 지도 받고 있는 애들은 그런 어떤 그 정신력 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모든 힘을 쥐어짜내서 결승점까지 달리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할 거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들 잘 일러주셔서 그 수능 시험장의 마지막 어떤 그런 답을 쓰는 순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젊은 에너지와 모든 젊은 어떤 그런 집중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들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그 남영곤 소장님의 그 수시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한 2부 강연이 이어지고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